똥밭을 일구는 미친 여자라 비웃음을 사면서도 묵묵히 땅을 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던 수상한 마부 이서방.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비천한 마부의 만남인 줄 알았더니 이 사내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는 순간 온 고을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쁜 놈들은 벌벌 떨고 억울한 눈물은 환희로 바뀌는 역전의 드라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옛날 옛적 조선 초기 한양에 권세 있는 명문가의 명선이라는 이름의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본래 대제학을 지낸 가문의 귀한 딸로 자라나 성품이 온화하고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무척이나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가문의 영광도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명선의 친정 가문이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명선은 시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명선의 남편인 박진사는 본래 탐욕스럽고 권력을 쫓는 사내였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가문이 몰락하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명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에게 명선은 이제 자신의 출세길에 방해만 되는 무거운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겨울의 초입, 바깥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명선을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박진사는 새로운 권력가인 세도가의 딸과 혼인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검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명선에게 아주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부인도 상황을 알 것이 아니오? 이제 우리 집안에 부인이 머물 자리는 없으니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오. 명선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기품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차마 눈물을 밖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박진사의 매정한 통보를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명선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명선이 집을 나가는 대가로 넘겨줄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지요. 박진사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인에게 주는 마지막 정이니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낙화 고을에 있는 땅과 집이라오. 명선이 받아든 목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것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농사조차 지을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이 오물만 내다 버리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는 똥밭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넘겨준 집은 귀신이 나올 듯 무너져가는 폐가였으며 마당 한복판에는 깊게 파였으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우물뿐이었지요. 박진사는 명선이 비참함에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의연한 태도로 종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박진사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을 명선은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명선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진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이 미천한 유산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선은 이 기이한 유산 속에 숨겨진 운명의 실타래를 직감하며 차분하게 짐을 꾸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진사의 악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형을 선고받고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모 최씨 부인마저 가문의 수치이자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덩이로 여기고 있었지요. 최씨 부인은 가문이 몰락한 충격 때문인지 정신을 놓아버린 듯했습니다. 종일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는 노모를 보며 박진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박진사는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때리던 깊은 밤에 명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의 앞날을 생각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나 더 하겠소. 저 정신 나간 노인네를 데리고 낙화 고을로 떠나준다면 내 부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다시는 찾지 않겠소. 이것은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를 산 채로 내다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비정한 처사였습니다. 곁에서 이 말을 듣던 몸종들조차 박진사의 잔인함에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명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로서 제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마지막 예의옵니다.
명선은 떨리는 손으로 최 씨 부인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나간 척하던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찰나에 예리하게 빛났으나 탐욕의 눈이 먼 박진사는 그 기이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명선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정성껏 등에 업고서 아무도 찾지 않는 머나먼 유배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며칠을 걸었을까. 명선과 최 씨 부인은 마침내 낙화 고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온기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어 보였고 기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석갈의 사이로는 검은 연기 대신 거미줄만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으며 찢어진 문창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밤바람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지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했는데 그것은 박진사가 넘겨준 똥밭에서 풍겨오는 썩은 내였습니다. 온 동네 오물들이 한데 모여 썩어가는 그곳은 사람이 발을 들이기조차 꺼려지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명선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묵묵히 최 씨 부인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형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들장은 내려앉아 냉기가 뼈를 깎는 듯했고 먼지는 켜켜이 쌓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지요. 명선은 비단옷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마당 구석에 방치된 낡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양 도성을 누비던 명문가 규수의 모습은 간데없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달빛 아래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차가운 바닥을 쓸고 닦으며 최 씨 부인이 누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우물은 마치 입을 벌린 괴물의 목구멍처럼 어둠 속에서 깊은 허물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명선은 그 우물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방에서 새어들어오는 칼바람에 촛불조차 켜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선은 정신을 놓은 채 웅크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참한 첫날 밤에 추위는 살을 파고들었지만 명선은 이 황량한 폐가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다짐하며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선은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비단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 가문이 풍비박산 나던 날 목숨처럼 챙겨온 마지막 폐물인 옷가락지, 두 쌍과 은비녀, 그리고 정교하게 세공된 비취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선은 잠시 그것들을 어루만지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보따리를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명선은 그 귀한 폐물들을 들고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명선은 폐물들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곡식을 사는 대신 고을의 똥지기들과 농사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이 내건 제안은 참으로 기괴한 것이었습니다. 고을의 모든 뒷간 오물과 축사의 분뇨를 내 집 아파트로 가져다 주시오. 내 마땅히 그 값을 후하게 쳐주겠소. 마을 사람들은 명선의 제안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몰락한 양반집 여인이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다며 수군거렸지요. 사람들은 명선이 시어머니의 치매 기운을 옮은 것이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명선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똥밭마님, 미친마님이라며 돌을 던지고 놀려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오히려 오물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도착할 때마다 직접 전대를 열어 엽전을 쥐어주었습니다. 명선의 정비된 똥밭에는 산더미 같은 오물이 쌓여갔고 그 고약한 악취는 온 고을을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명선은 비단옷 소매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직접 삽을 들고 오물을 흙과 섞으며 밭을 일구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이었으나 명선의 밭에서는 기이하게도 누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수많은 오물이 썩으며 내뿜는 그 뜨거운 열기는 마치 명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과도 같았지요. 명선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검게 변해가는 흙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선의 눈동자에는 마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확신과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깊은 밤이 되면 명선은 소리 없이 방을 나와 마당 한복판에 자리한 마른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 우물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둡고 공허했으며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이 마른 흙과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지요. 명선은 차가운 우물 정자 돌 위에 정화수 한 그릇도 없이 빈손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선은 매일 밤 그곳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습니다. 억울하게 가문이 몰락하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며 이제는 똥밭을 일구는 미친 여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자신의 처지가 우물 바닥의 어둠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선은 마른 우물의 벽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이 깊고 메마른 구멍이 어찌 제 가슴과 이리도 같단 말입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이 메마른 곳에서도 생명의 물이 솟구칠 날이 오겠지요. 방 안에서는 최 씨 부인이 문창지에 난 작은 구멍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입가에 침을 흘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명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단순히 신세를 한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버려진 우물에서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인지 시험하듯 명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지요. 찬 바람이 명선의 얇은 저고리 사이를 파고들었으나 명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우물 밑바닥을 향해 자신의 모든 슬픔과 원망을 쏟아붓는 듯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습니다. 기이하게도 명선이 기도를 올리는 동안 마른 우물 깊은 곳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지의 울림 같기도 했고 죽어가는 가문의 마지막 숨결 같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기운을 느낀 듯 잠시 중얼거림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이고 산자락에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어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폐가 주위를 서성이며 명선의 일거수일투족을 묵묵히 지켜보는 사내가 한 명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이서방이라 불렀습니다. 이서방은 낙화 고을에서 마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처지였으나 그의 다부진 체격과 거친 손마디는 결코 평범한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지요. 이서방은 명선이 홀로 무거운 오물수레를 끌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말없이 수레 뒤를 밀어주곤 했습니다. 명선이 고마움을 표하려 고개를 숙이면 이서방은 그저 무뚝뚝하게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서방의 눈길은 항상 명선이 정성을 다해 일구는 그 고약한 똥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 질녘 명선이 바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서방이 다가와 낡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이리도 지독한 냄새를 견디며 흙을 뒤엎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낭자가 미쳤다고들 하는데 제 눈에는 낭자가 무언가 아주 귀한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선은 깜짝 놀라 이 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그 누구도 명선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이 낯선 마부만은 명선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오물이라 하여 그 가치까지 썩은 것은 아니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는 법입니다. 이 서방은 명선의 말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방은 사실 과거 변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군관 출신이었으나 권력가들의 암투의 환멸을 느끼고 이곳으로 숨어든 사내였습니다. 이 서방은 명선의 눈동자 속에 서린 강인한 의지를 보며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기계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서방은 명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서방은 밭의 배수를 돕기 위해 고랑을 깊게 파주고 밤이면 혹여나 들짐승이 밭을 망칠까 봐 주변을 순찰하며 명선의 곁을 지켰습니다. 명선은 이 서방의 묵묵한 배려에 큰 위안을 얻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의 똥밭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돈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낙화 고을 관가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고을 사또는 탐욕이 가득한 눈을 번뜩이며 명선의 폐가를 찾았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가마에서 내려 코를 쥐어짜며 명선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한 여인이 나라의 땅을 오물로 더럽히고 있으니 이 밭을 당장 관가에서 몰수하고 너에게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명선이 일군 노력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명선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사또 앞에 차분히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사또의 귀를 자극했지요. 사또 나리, 이 밭은 제가 전 재산을 털어 독한 오물을 쏟아부은 탓에 아직 지독한 역병의 기운이 서려 있사옵니다. 만약 지금 관가에서 이 땅을 가져가신다면 그 기운이 온 고을로 퍼져 나리의 덕망에 큰 흠이 생길까 두렵사옵니다. 명선은 사또에게 가장 냄새가 고약한 구덩이를 가리키며 그곳에 도끼를 가라앉힐 재물을 더 부어야만 비로소 황금이 솟을 땅이 될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사또는 그 말에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장 이득을 취하고 싶었으나 혹여나 역병에라도 걸릴까 겁이 났던 것이지요. 명선은 사또의 그 비겁한 심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위엄을 세우려 애썼습니다. 내 특별히 내 정성을 봐서 열흘의 기한을 더 주마. 그때까지 도끼를 빼지 못하면 이 땅은 물론 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줄 알아라. 사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으름장을 놓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기지로 넘긴 명선은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또가 약조한 열흘의 기한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선이 관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거나 혹은 고소해하며 폐가 근처를 기웃거렸지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고을을 진동시키던 그 지독한 악취가 하룻밤 사이에 씻은 듯 사라지고 대신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은은하고 청량한 향기가 밭 주변을 가득 채운 것이었습니다. 명선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른 새벽밭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밭에는 누런 오물 대신 한겨울의 모진 추위를 뚫고 올라온 푸릇푸릇한 싹들이 대지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나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자취를 찾기 힘들다는 전설의 약초이자 오직 혹한의 기운을 이겨내야만 싹을 틔운다는 귀하디귀한 동삼이었습니다. 수만 근의 오물이 삭아내리며 내뿜은 강력한 열기가 겨우내 차가운 대지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명선은 이 원리를 진작에 깨닫고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똥밭에 정성을 쏟았던 것이지요. 이 서방은 명선의 밭에 핀 황금빛 꽃봉오리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서방은 조심스럽게 흙을 헤쳐 동삼의 뿌리를 확인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이것은 100년 된 산삼보다도 귀한 동삼입니다. 이 밭 하나만으로도 한양의 웬만한 권세가들보다 더 큰 부를 쥐게 되셨습니다. 명선의 눈에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천하고 더럽다고 버려진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결한 생명이 피어난 것이지요. 명선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동삼꽃을 어루만지며 자신을 내쫓은 박진사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명선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역전의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똥밭에 핀 동삼은 소리 없이 낙화 고을의 운명을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선은 이 귀한 약초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서방은 그런 명선의 곁에서 칼자루를 꽉 쥐며 누구도 이 밭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황금빛 약초밭 위로 길게 드리워지며 새로운 희망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동삼의 은은한 향기가 폐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명선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흙이 묻은 손발을 깨끗이 씻은 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릴 것이라 생각했던 최씨 부인이 그날은 무척이나 정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선은 깜짝 놀라며 최씨 부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시옵니까? 오늘따라 안색이 무척이나 맑아 보이십니다. 명선은 최씨 부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정리해 주려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최씨 부인이 명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기운 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를 담은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서서히 고개를 들어 명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늘 초점이 풀려있던 눈동자에는 서리빨 같은 예리함과 기품 있는 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선아,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저 독한 냄새와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이 황무지를 일궈내다니 내 정성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거나 웅얼거리지 않았으며 대갓집 안방마님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선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신 것입니까? 어찌 이리 갑자기. 명선의 물음에 최 씨 부인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실 정신줄을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인 박 진사가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을 진작에 간파하고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지킬 적임자를 찾기 위해 치매 환자 행세를 해왔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명선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박 진사, 그 못난 놈은 제 어미와 조강지처를 버렸으나 너는 그 버려진 것들을 품어 황금으로 바꾸어 놓았구나. 내 지극한 효심과 꺾이지 않는 인내심이 잠들어 있던 이 가문의 마지막 희망을 깨웠느니라. 명선은 그제야 시어머니가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시험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는 두 여인의 가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명선은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혼자서만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최 씨 부인은 명선의 등을 쓸어내리며 창밖의 똥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박 진사가 내가 거둔 결실을 탐내며 이곳으로 마술을 뻗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심이미가 내 방패가 되어줄 것이며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진짜 보물을 내게 넘겨줄 때가 되었느니라. 최 씨 부인의 말은 서늘하면서도 명선에게는 그 어떤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명선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하나로 맞닿으며 자신들을 버린 세상을 향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폐가의 낡은 방 안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권능이 잉태되는 성소와도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박 진사가 낙화 고을에 나타난 것은 똥밭에서 동삼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던 박 진사는 명선이 일군 똥밭이 황금밭으로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눈이 뒤집혀 달려온 것이지요. 박 진사는 화려한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폐가 마당으로 무작정 들이닥쳤습니다. 박 진사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험악한 장정들이 여러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 진사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닷에 핀 영롱한 동삼 꽃들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침을 삼켰습니다. 내 인연, 감히 지아비를 속이고 이런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냐. 박 진사는 명선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명선은 차분하게 마당으로 나와 박 진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서방님, 이 땅과 우물은 이미 서방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아니옵니까? 이제 와서 이리 행패를 부리시는 것은 도리가 아니옵니다. 명선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나 박 진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어허,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냐. 내 어머니를 모시라고 보낸 것이지 재산을 빼돌리라고 보낸 줄 아느냐. 박 진사는 명선의 말을 무시하고 방 안으로 거칠게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척하던 최 씨, 부인의 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박 진사는 제 어미를 인질로 삼아 명선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을 내게 넘기는 문서를 작성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저 늙은 노인네를 당장 산속에 내다 버릴 줄 알아라. 명선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친아들이 제 어미의 멱살을 잡으며 재산을 탐내는 모습에 명선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를 본 듯 소름이 돋았지요. 최 씨 부인은 박 진사의 소나기에 잡힌 채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으나 명선을 향해 눈짓으로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진사는 더욱 기세를 올리며 장정들에게 밭을 갈아엎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서 동삼을 모두 캐내어 가마에 실어라. 하나라도 흘리면 내 놈들의 목을 칠 것이다. 명선은 울부짖으며 박 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박 진사는 무정하게 명선을 걷어찼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군 명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사가 동산밭을 지키기 위해 장정들을 배치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폐가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졌던 명선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이 명선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명선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박진사 그놈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진짜 보물을 내게 보여주마. 최 씨 부인은 명선을 이끌고 마당 한복판의 마른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명선은 매일 밤 기도를 올리던 그 익숙한 우물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의 동쪽 벽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물 바닥에서부터 위로 세 번째 되는 돌을 찾아보거라. 그 돌 뒤에 우리 가문의 명운과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느니라. 명선은 최 씨 부인의 말에 따라 밧줄을 타고 어두운 우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물 안은 지독하게 차갑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으나 명선은 두려움을 누르고 손끝으로 돌덩이들을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돌을 찾아 힘껏 밀어내자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칠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명선이 상자를 가지고 위로 올라오자 최 씨 부인은 경건한 태도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금제 황금 거북 한 마리와 붉은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선은 숨을 죽인 채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천대 왕께서 가문의 충심을 치하하며 직접 하사하신 비밀 결탁문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 거북이었던 것입니다. 비밀 결탁문에는 박진사가 결탁한 세도가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영모의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명선의 친정 가문을 무너뜨린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그리고 박진사가 그들과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가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최 씨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명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증좌다. 박진사가 탐내는 젖동밭의 동삼은 한낱 풀쟁이에 불과하지만 이 우물 속에 숨겨진 진실은 썩은 권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거대한 태풍이 될 것이야. 명선은 황금 거북의 차가운 촉감을 느끼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명선에게는 단순히 박진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소명이 생겼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달래고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눈동자를 더욱 형형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마른 우물은 더 이상 버려진 구덩이가 아니라 진실이 솟아오르는 신령한 샘터가 되었습니다. 명선은 우물가에서 찾아낸 황금 거북과 비밀 문서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박진사에게 복수하고 예전의 영화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명선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처럼 지아비에게 버림받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모진 구박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는 수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결심했습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과 함께 일어서기로 말이지요. 명선은 폐가의 대문을 활짝 열고 마을의 여인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여인들도 명선이 직접 흙투성이가 된 손을 내밀며 동삼 재배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은 여인들에게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 버렸고 사람들은 우리를 젖동밭의 오물처럼 취급했사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더러운 오물 속에서 저토록 고결한 동삼이 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저 약초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꽃을 피울 수 있사옵니다. 명선의 진심 어린 말에 여인들은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폐가는 더 이상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낮이면 수십 명의 여인이 모여 함께 똥밭을 일구고 밤이면 등불 아래 모여
약초의 효능을 공부하며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지요. 명선은 그들의 우두머리이자 스승으로서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립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명선은 여인들이 직접 재배한 동삼을 정성껏 말려 가루를 내고 그것을 마을의 병든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결코 할 수 없는 선행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임을 명선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명선의 내면은 복수의 불길을 넘어 타인을 보듬는 거대한 바다처럼 넓고 깊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명선이 마당 우물가에서 보물을 찾은 그날 밤, 보름달은 유난히도 밝게 타올라 폐가의 지붕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방 안에서 최 씨 부인과 함께 찾은 황금 거북과 비밀 문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방문 밖에서 낭자,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익숙하면서도 평소보다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동안 명선을 묵묵히 도와주던 마부 이서방이었습니다. 명선이 문을 열고 나가자 이서방은 평소의 구부정한 마부의 자세가 아닌 꼿꼿하고 이엄 있는 자세로 마당에 서 있었지요. 달빛 아래 비친 이서방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서우면서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명선은 직감적으로 이서방이 평범한 마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명선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이서방은 품속에서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둥근 패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5마리 새겨진 마패였으며 이 나라의 임금님으로부터 직접 정권을 부여받은 암행어사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선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서방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사실 소인은 주상 전하의 밀명을 받고 이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박진사와 사또가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부로 변복하여 이곳에 숨어들었던 것이지요. 이서방은 명선이 이곳에서 겪은 모든 수모와 박진사의 악행, 그리고 명선의 고결한 인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무릎을 조금 굽혀 명선에게 예를 갖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낭자가 보여준 그 강인한 의지와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소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낭자가 찾은 그 증자들과 소인의 힘을 합쳐 썩은 무리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명선은 이서방의 정체를 알고 나자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던 불안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돕던 든든한 조력자가 실은 나라의 정의를 수호하는 관리였다는 사실에 명선은 하늘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명선은 이서방의 눈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폐가 위로 흐르는 바람은 여느 때보다 시원하고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이서방은 암행어사로서의 위엄을 갖추면서도 명선을 향한 은근한 연모와 존경의 마음을 눈빛에 담아 전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당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탐욕은 급기야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박진사는 명선이 일군 동산밭과 우물 속의 보물을 송두리째 차지하기 위해 한양의 세도가들과 결탁하여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로 낙화 고을의 폐가가 영모를 꾀하는 무리들의 은신처라는 거짓 고변을 올린 것이지요. 박진사는 자신의 아내였던 명선과 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을 역적의 수괴로 몰아세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평화롭던 낙화 고을에 수십 명의 관군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고 차가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지요. 관군들은 자고 있던 명선과 최 씨 부인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명선은 당황하는 기세가 없이 최 씨 부인을 보호하려 애썼으나 무자비한 관군들의 손길에 결국 두 여인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지하 옥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옥사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으며 쥐들이 찍찍거리며 발등을 스쳐 지나가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명선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최 씨 부인을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옥사 밖에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명선을 비웃었습니다. 진실이라니. 이제 너희는 해가 뜨면 역적으로 처형될 것이다. 그 전에 보물이 숨겨진 위치를 불어라. 명선이 입을 굳게 다물자 분노한 박진사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박진사는 장정들을 시켜 명선의 손때가 묻은 폐가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지요. 건조한 밤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석가래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명선이 정성껏 일구었던 똥밭의 동삼들도 붉은 불길의 혓바닥에 삼켜져 시커먼 재로 변해갔습니다. 옥사 창살 너머로 비치는 붉은 화광을 보며 명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인들과 함께 꿈을 키우던 공간이 그리고 가문의 마지막 자부심이 타오르는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불길은 마치 명선의 심장을 태우는 듯 뜨겁게 이글거렸고 낙화 고을의 밤하늘은 비극적인 핏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명선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슴 속에 품은 비밀 문서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 명선의 눈동자는 오히려 등불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으나 명선은 이 시연이 거대한 역전의 서막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옥사 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듯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한때 남편이라 믿었던 박진사가 보낸 거짓 관리 하나가 창살 밖에서 명선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네왔지요. 지금이라도 보물의 위치를 대고 죄를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그자의 비굴한 눈빛을 보며 그것이 자신과 시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마지막 터침을 단박에 깨달았습니다. 명선은 추위에 떨고 있는 최 씨 부인을 구석으로 모신 뒤 자신의 하얀 속적삼 자락을 거칠게 찢어냈습니다. 붓도 먹도 없는 척박한 감옥에서 명선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선열이었지요. 명선은 주저없이 손가락 끝을 깨물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오자 명선은 떨리는 손으로 속적삼 조각의 한자 한자 가문의 억울함과 박진사의 추악한 비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명선의 생명과 의지가 담긴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깊은 밤 옥사의 파수꾼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암행어사의 명패를 품은 이서방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명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선은 자신의 피로 쓴 상소문과 우물에서 찾았던 비밀 문서를 이서방에게 건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과 낙화 고을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옵니다.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진실만은 꼭 세상 밖으로 꺼내 주십시오. 이서방은 명선의 피 묻은 손가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서를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하며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낭자의 이 고결한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고 주상 전하께 이 진실을 전할 것이니 부디 그때까지 살아남아 주십시오. 두 사람의 시선이 짧지만 강렬하게 교차하는 순간 옥사의 차가운 공기는 비장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선은 멀어지는 이 서방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붉은 불길은 낙화 고을의 어두운 밤하늘을 잔인하게 핥히고 있었습니다. 명선이 정성스레 가꾸었던 패가는 이제 거대한 화마의 입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뒤덮어 숨을 쉬기조차 힘든 아수라장 속에서도 탐욕의 눈이 먼 박진사는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광기 어린 눈을 번뜩이며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진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 씨 부인이 언급했던 우물 속의 보물을 남들보다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사는 도포 자락에 불이 붙는 줄도 모른 채 마당 한복판의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의 열기 때문에 우물 주변의 돌들도 뜨겁게 달궈져 있었으나 박진사는 화상을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곳이다. 명선이 그년이 매일 밤 절을 올리던 그 보물 창고가 바로 여기란 말이지. 박진사는 장정들이 가져온 밧줄을 움켜쥐고 어두컴컴한 우물 밑바닥을 향해 몸을 던지듯 내려갔습니다. 우물 위로는 타오르는 석갈의 조각들이 불덩이가 되어 떨어져 내렸고
연기는 박진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박진사는 우물 바닥에 닿자마자 미친 듯이 벽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말했던 그 세 번째 돌을 찾아내기 위해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돌덩이들을 파헤쳤지요. 마침내 박진사의 손에 이질적인 감촉의 돌 하나가 걸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내 가문의 보물을 찾는구나. 박진사는 괴성을 지르며 그 돌을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보물 상자를 여는 장치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거대한 수맥을 막고 있던 거대한 봉인석이었습니다. 돌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물 깊은 곳에서부터 마치 땅이 울부짖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독하게 마른 줄만 알았던 우물 밑바닥에서 갑자기 거품이 일더니 이내 찝찝채만한 물줄기가 엄청난 압력으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낙화 고을 전체를 적시고도 남을 거대한 지하 수로의 맥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보물 대신 쏟아지는 차가운 물벼락에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우물 안은 무서운 속도로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빛처럼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박진사의 목덜미를 휘감았습니다. 박진사는 살려달라며 울부짖으며 밧줄을 붙잡으려 했으나 거센 물살의 힘에 밀려 자꾸만 우물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보물이 아니란 말이다. 박진사는 뒤늦게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불과 물이 뒤엉킨 우물 안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으며 박진사의 비겁한 야망은 그렇게 거대한 수마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옥사에 갇혀있던 명선은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파동과 불길의 함성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명선은 직감했습니다. 박진사의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팠으며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땅이 스스로 악한 기운을 씻어내고 있음을 말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선은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의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준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하는 우렁찬 외침이 낙화 고을의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불길이 채 가시지 않은 폐가 마당으로 역졸들이 번개같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사이로 위험 있는 관복을 차려입고 마패를 지켜든 사내가 걸어 나왔으니 그는 더 이상 무뚝뚝한 마부가 아닌 왕의 전령 암행어사 이서방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관가 사람들과 겁에 질린 장정들을 압도했습니다. 이서방은 품속에서 명선이 피로 쓴 상소문과 우물 속에서 찾아낸 비밀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박진사와 이 고을 사또가 결탁하여 영문 가문을 몰락시키고 백성들을 수탈한 명백한 증좌다. 이서방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서방은 이어 명선이 그동안 일구었던 똥밭과 마른 우물의 진짜 의미를 만천하에 공포했습니다. 명선이 우물을 쏟아부어 일군 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고 전쟁이나 기근 때 요긴하게 쓰일 동삼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박진사가 보물을 찾으려다 수마에 갇혔던 그 마른 우물은 사실 가뭄 때 낙화 고을 전체를 적실 거대한 지하 수로의 핵심 입구였습니다. 명선의 시댁 가문은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지키며 나라에 큰 가뭄이 들 때를 대비해왔던 것이지요. 명선은 매일 밤 우물가에서 기도를 올리며 수맥의 기운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며 최 씨 부인은 그 진심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서방의 조치에 의해 옥사에 갇혀있던 명선과 최 씨 부인이 마침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명선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폐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집은 불에 타고 밭은 엉망이 되었으나 우물에서 터져나온 맑은 물이 불길을 끄고 마당을 적시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부정과 부패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길과도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명선의 발치 아래 엎드려 자신들의 무지함과 조롱을 사죄했습니다. 명선은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명선은 옥사에서 겪은 고초로 인해 몸은 수척해졌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은 그런 명선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공로를 조정에 낱낱이 보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낙화 고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선은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손을 꼭 잡고 터져 나오는 지하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물줄기는 메말랐던 고을을 살리고 버려졌던 여인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음을 모든 이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암행어사 이서방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우물 안에서 간신히 끌어올려진 박진사는 온몸이 오물과 진흙으로 뒤범벅된 채 바닥에 넙죽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한때 위세를 부리며 명선을 내쫓던 그 기계는 간데없고 박진사는 비루한 목숨을 구걸하며 이서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애를 썼지요. 하지만 이서방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진사를 내려다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죄상을 읊었습니다. 박진사는 권력에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버리고 친어머니를 유배지로 내몰았으며 나아가 거짓 고변으로 왕실의 안위를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아 있느니라. 이서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역졸들이 박진사의 상투를 움켜쥐고 그의 비단 도포를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박진사는 관직과 신분을 모두 박탈당하고 평민보다 못한 천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와 결탁하여 명선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새 안방마님 역시 화려한 가마 대신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명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야유에 가로막혀 이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이서방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도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명선 낭자에게 주었던 그 똥밭을 기억하느냐? 여인은 평생 그 밭에서 오물을 치우고 흙을 일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 놈들이 무가치하다 비웃었던 그 땅에서 땀을 흘리며 내 놈들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거라. 이서방의 명이 떨어지자 박진사와 새 안방마님은 절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명선을 조롱하기 위해 주었던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밭에서 평생 노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탐욕에 눈이 멀어 명선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고을 사또 역시 관복이 벗겨진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사또가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는 몰수되어 고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졌으며 명선의 친정 가문은 왕실의 비밀 문서를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복권되었습니다. 명선은 멀리서 박진사가 똥지개를 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연을 맺었던 사내의 비참한 몰락이었으나 명선의 마음에는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명선은 오직 인과응보라는 거대한 세상의 이치를 확인하며 자신을 억누르던 과거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판함정에 빠져 응징을 당했고 낙화 고을에는 비로소 정의의 맑은 향기가 동삼의 향기와 함께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서 임금님의 엄중한 교지가 낙화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명선의 친정 가문은 모든 누명을 벗고 관직과 재산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명선 또한 정경 부인의 봉작을 받아 그 고결한 성품을 나라 안팎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박진사가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과 명예는 정작 그가 버렸던 명성과 최씨 부인의 품으로 고스란히 돌아온 것이지요. 명선은 시어머니 최씨 부인을 모시고 다시 한양의 본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많은 하인과 화려한 가마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명선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이 일구었던 똥밭과 이제는 맑은 물이 콸콸 솟구치는 우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명선은 떠나기 전 자신과 함께 약초를 재배했던 마을 여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명선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약초 재배 기술과 밭의 소유권을 나누어 주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구박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서방은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선이 가마에 오르기 전 품속에서 정성껏 말린 동삼 꽃 한 송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험난한 고초를 함께 겪으며 쌓아온 신뢰와 은근한 연모의 정은 달빛 아래 핀 꽃보다도 향기롭게 서로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지요. 이 서방은 훗날 명선과 함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하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도 명선은 해마다 약초가 무르익는 철이 되면 낙화 고을의 폐가를 잊지 않고 찾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흙을 만지는 그녀의 얼굴에는 한양의 그 어떤 귀부인보다도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명선은 자신이 겪은 시련을 통해 진정한 보물은 땅 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라 버려진 땅을 일구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평생토록 잊지 않았습니다. 낙화 고을의 똥밭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귀한 약초가 자라는 황금밭이 되었고, 마른 우물은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선의 이야기를 전하며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명선은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역사 속에 그 이름을 깊이 새겼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명선이 보여준 인내와 용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똥밭과 마른 우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선처럼 그 안에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진다면 반드시 눈부신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선의 지혜로운 역전극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